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38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러 정상회담,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에게 최신형 수호이 35 전투기 제공을 요청한다면 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간의 첫 번째 회담이 마침내 다음 주 중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어제 4월 18일 보도문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정은이 4월 하반기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 간의 회동은 2011년 8월 김정일이 시베리아 울란우데에서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것을 마지막으로 지난 8년간 진전이 없었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후 북한 권력을 거머쥔 김정은은 그 8년 사이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는 4차례, 그리고 심지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도 2018년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금년 하노이 회담 등 2차례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의 맹방인 러시아 최고 지도자와의 만남은 기약 없이 계속 연기되어 오면서 북한의 대중 대미 외교가 대러 외교를 압도했습니다. 작년 8월에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해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기간 중에 러시아 방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푸틴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정상회담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 2월 말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전면 폐기를 맞바꾸려 하자 그만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북한과 미국 관계는 순식간에 작년 6월 싱가포르 회담 이전과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론, 중재자, 촉진자론 속에서 후끈 달아올랐던 남북 관계도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수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당장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력갱생을 부르짖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 카드 재점검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오는 6월경이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막바지 단계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의 눈초리를 의식할 때 중국으로서는 북한과 현재 수준 이상의 새로운 협력관계나 획기적인 대북 지원책을 내놓을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점점 조여들어오는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을 회피하고 조금은 흐릿해져가는 중국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친러 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2008년 6자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감소되기 시작한 한반도 및 북핵 협상에 대한 영향력을 재건하고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에서 조금은 떼어놓을 수 있는 기막힌 계기를 맞은 셈입니다. 누군가의 불행은 또 누군가에게는 행운입니다. 미국 하노이 회담 결렬이 러시아를 다시 한반도로 끌어들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세계 도처에서 미국과 군사적 대결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대미 일전을 부르짖고 있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강화는 미국과의 전선을 폭넓게 확산해서 미국의 외교정책의 운신의 폭을 크게 제한할 수 있는 놓치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이슬람 국가 IS 및 반군과의 치열한 내전으로 정권 붕괴가 기정사실처럼 보였던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의 개입과 함께 기사회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슬람 국가를 몰아내고 시리아 전역을 통일하는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에 따른 파괴력이 전 세계에 입증된 셈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다시금 자국의 힘을, 자국의 외교력을 과시할 계획입니다. 푸틴과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은 일단 다음 주 4월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 회담이 끝나는 대로 중국으로 이동해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회
1대1로 정상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4월 중에 다른 일자를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가 북한의 목을 죄어오는 이 시기에 러시아는 과연 북한에 무슨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의 외교적 지렛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700m 거리를 달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으로서는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60시간이 넘는 열차 여행 끝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면전에서 팽당한 채 맨손으로 귀국해야 했던 쓰라린 전례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는 셈입니다. 어쩌면 의외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제법 그럴싸한 경제적 또는 군사적 카드를 약속받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지난주 러북 경제문화협력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서 러시아 하원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네베로프 하원 부의장은 지난 일요일 즉 4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네베로프 부의장은 북한 핵무기는 자국 방어를 위한 억지력이며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 공격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북한을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식량, 약품, 농업 분야 등 인도적 분야에 대한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네베로프 부의장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러시아 체류 북한 노동자 11,000명에 대해서도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북한의 고용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고려항공이 신형 항공기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민간 항공 부문은 안보리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모두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회동을 이제 며칠 앞둔 이 시점에서 러시아 하원 부의장의 발언은 이번 러북 회담의 의제를 어느 정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북한 노동자의 계속 잔류, 고려항공의 신형 항공기 판매, 러북 국경을 지나는 두만강의 자동차 전용 다리 건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식량 및 의약품 지원 등이 의제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북한 대외 교육의 90%는 중국과의 무역입니다. 러시아와의 교육 규모는 중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평균 6천만 달러에서 8천만 달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작년에는 본격적인 대북 제재의 여파로 3천만 달러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으로 북한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에게는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비장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즘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수호이 35 최신 전투기와 S-400 방공 시스템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중국에 수호이 35 플랭크 2 다목적 전투기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중국은 2015년에 25억 달러의 수호이 35 24기와 지상 장비 그리고 예비 엔진을 도입하는 계약을 러시아와 체결했었습니다. 수호이 35는 러시아가 미국의 F-15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한 수호이 27의 파생형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약 10년 전인 2008년 2월 19일에 처녀 비행을 하고 2015년에 러시아 공군에 배치된 최신 기종입니다. 자체 무게는 18.4톤, 탑재 중량은 25.3톤,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은 34.5톤의 최고 속도가 마하 2.35인 시속 2,500km에 달합니다. 그리고 상승 한도는 20km로서 F-15보다도 2km 이상 높은 상승 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호이 35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거의 근접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최강의 4.5세대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브라 기동이 가능할 정도로 기동성이 탁월해서 공중전에서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이어서 2018년 3월 인도네시아와 수호이 35 11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집트 및 말레이시아 등과도 수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는 재정이 취약한 이집트에 대해서는 중동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24대의 수호이 35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현금이 아닌 팜유로 받는 이른바 물물교환 방식을 협상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함께 세계 팜유 생산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금년 3월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산림 파괴를 이유로 야자나무에서 추출한 팜유 사용을 줄이는 법안을 마련하면서 팜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러시아와 윈윈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셈입니다.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자국 공군도 몇 년 전인 2015년에 비로소 도입한 최신형 수호위 전투기를 중국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해 즉 2015년에 중국 수출을 결정할 정도로 전투기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과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군기 외교 또는 전투기 외교는 요즘 의외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11월 시리아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수호이 24가 터키 공군의 F-16에 의해서 격추되자 곧바로 시리아에 수호이 35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슬람 국가를 퇴치함으로써 한껏 주가를 올리면서 해외 수출 시장 개척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작년 12월 중순에는 베네수엘라에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 투폴레프 162대를 파견해서 베네수엘라 공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미국과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국가들의 전투기 및 폭격기를 파견해서 불량 국가들에게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으로서도 러시아의 수호이 35 도입은 군침을 흘릴 만한 사업입니다. 김정은에 붙인 김정일은 2001년, 2002년 그리고 2011년 등 러시아 방문 시마다 수호이 공장을 직접 시찰하면서 러시아의 전투기 도입을 요청했을 정도로 신형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물론 러시아 측은 당시 모두 거절했습니다. 아들 김정은도 최신형 수호이 35 도입에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최용해 노동당 비서는 노광철 북한군 총참모부 부참모장과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에게 수호이 35 구매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공군력은 우리 공군에 비해서 크게 열세입니다. 우리 공군이 KF-16, F-15K 등 280여 대가 넘는 4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서 북한의 4세대 주력 전투기 미그-29의 숫자는 10여 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최근 우리 공군은 최신형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까지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까지 모두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4.5세대로 불리는 수호이 35라도 북한 공군에 건네줘야겠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엊그제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김정은은 평양을 방어하는 공군 부대를 찾아서 동원 준비를 검열하고 최신형 전투기의 비행 훈련을 지도한 후에 방공 임무 수행에 만족을 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는 미그-29와 수호이 25 기종이 식별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을 지켜보면서 어쩌면 김정은은 이번 러시아와의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수호이 35 또는 S-400 방공 시스템 제공을 요청하지는 않을까요? 북한과 러시아 모두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푸틴과 김정은의 첫 번째 정상회담은 어제 비로소 4월 하반기 중 블라디보스톡 회담 개최 예정이라는 일정이 공개됐을 정도로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베이징 1대1로 정상포럼 개최 직전인 4월 25일이 유력해 보이지만 의제만큼은 또 어떤 기상천외한 변수가 튀어나올지 마지막 순간까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미국도 한국만큼이나 이번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에 여간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북정책특별대표 스티브 비건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틀간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차관을 만나서 러시아 북한 회담 준비 과정을 살펴보면서 러시아의 대북제재 수위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로서도 스티브 비건 대표로부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을 직접 경청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되었던 스티브 비건 대표의 푸틴 대통령 예방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푸틴, 김정은 간의 최초의 회담에서 과연 어떤 변수가 숨어 있을지 그 궁금증이 더해갑니다. 당장 자력갱생을 부르짖어야 할 정도로 경제적 곤경과 외교적 고립을 맛보면서도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 카드를 양손에 쥐고 미국의 최대한의 압박 작전에 맞서서 최대한의 이익 확보 작전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썩 배울 만한 것은 아니지만 배짱 하나만큼은 꽤 두둑합니다. 김정은은 미국 간 대화 채널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사령탑인 폼페이오를 배제하라고 막무가내 요구를 서슴지 않고 심지어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양대축인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빠지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얘기하기 싫다면 결국 남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뿐입니다. 그러나 뮬러 특검에서 자유로워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2020년 대선에 올인할 뿐입니다. 북한 문제를 실무적으로 들여다볼 아무런 이유도 그리고 여유도 없습니다. 폼페이오와 존 볼턴 보좌관이 빠진다면 그나마 남은 방법이라면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는 정도, 이 정도가 아마 남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번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은 향후 북한의 대미, 대중, 대러 정책과 함께 대남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무릅쓰고 북한 노동자 잔류를 선언하고 고려항공의 새로운 항공기 판매를 재개할 것인지 또는 수호이 35 전투기가 과연 북한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을지도 역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직 고깃국에 이 밥도 먹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 하나 손에 든 채 배짱 하나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강대국을 상대로 얻을 수 있는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